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우 41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때는 첫눈이 내린 뒤 난로 불이 고요히 타오르는 밤이에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멀리 온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일 같기도 합니다. 그날은 9월 말이었어요. 마지막 짐을 차에 실으면서도 정말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국도에서 다시 산길로 접어들수록 차창 밖 풍경이 달라지는 게 신기했어요. 아스팔트 냄새가 사라지고 흙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나무로 지은 단층 집에 방 2개와 작은 부엌, 그리고 마루 하나. 전기는 들어오지 않아서 작은 발전기가 웅웅거리며 돌고 있었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축축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집의 쿰쿰함이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여기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짐을 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도망친 걸까? 16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서진이와 사실상 별거하며 이런 산골로 들어온 게 과연 용기인지 도피인지. 마지막 사내 회의에서 팀장이 또 다른 야근 프로젝트를 떠넘기려 할 때 저는 말끝을 삼키고 고개만 끄덕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서진이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렸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을 이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박만식 씨였어요. 68세라고 하셨는데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겨울 나려면 장작부터 준비해야 해. 한 달도 안 남았어. 짧은 인사 뒤에 바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네 하고 대답했고요. 이장님은 오두막 둘레를 한 바퀴 돌더니 지붕 몇 군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새는 곳 있어. 비 오기 전에 고쳐야 해. 그리고 우물 사용법도 알아둬야 하고. 도시에서는 모르던 일들이었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보일러만 돌리면 따뜻해지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제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이장님이 돌아가신 뒤 혼자 남은 오두막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곳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결정했다는 사실만 겨우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왜 왔는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 회의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산속은 결코 조용하지 않더라고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동물 울음소리, 그리고 발전기가 내는 웅웅거리는 소음까지. 이상하게 그 소리들이 모두 불안하게 들렸어요. 난로에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자꾸 꺼지더라고요. 나무가 축축해서인지 연기만 나고 제대로 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야근에 지쳐 집에 돌아가면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막상 몸이 편해지니까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소음은 내 안에서 나는 것 같다고. 밖의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무서워하는 제 마음이 진짜 소음이었던 것 같아요. 16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사무실에 앉아 똑같은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 틀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두려웠던 거예요. 야근 후 빈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가기도 싫고 회사에 있기도 싫어서 그냥 의자에 기대앉아 시간을 보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지금처럼 막막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땐 내일 할 일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내일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게 더 무서웠나 봅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6시의 새소리에 깼어요. 창밖을 보니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왠지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일어나서 작은 메모지에 오늘 할 일을 적어봤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신 장작 구하기, 지붕 점검하기, 우물 사용법 배우기.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적어 놓으니까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조금 작아지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해가 안개를 걷어내면서 산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예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회색빛과는 전혀 다른 초록과 갈색이 겹겹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여기 온 게 완전히 잘못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갔다가 마을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순서가 있는 줄 몰라서 그냥 먼저 두레박을 내렸거든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사투리가 심해서 정확히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는 쓰레기를 태우려고 했다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에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아무 때나 태웠거든요. 연기가 옆집으로 넘어가서 빨래에 냄새가 밴다고 항의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 이장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엄격했어요. 여긴 도시 규칙이 아니여. 마을엔 마을 규칙이 있어.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몰랐던 일이긴 했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도 맞았거든요. 회사에서는 모든 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짧게 사과했더니 이장님 표정이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다음엔 물어보고 해. 누구든 처음엔 모르는 거니까.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회사에서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장님이 가신 뒤에 메모장을 꺼내서 오늘 배운 마을 규칙들을 적었습니다. 우물 사용 순서, 쓰레기 소각 시간, 그리고 앞으로 물어봐야 할 것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회사에서 후배에게 일을 떠넘기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적들 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던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 후배들도 저처럼 당황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배우는 것에 대해서요. 41살이 되도록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어색하고 또 새로울 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아는 척해야 했고 모르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르는 게 자연스럽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물어보고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자고. 그게 이 산에서 배우는 첫 번째 규칙인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도 익숙해지고 난로 불 피우는 것도 제법 능숙해졌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도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전 회사 동료인 최도영 말이에요. 정장 차림으로 산길을 올라온 모습이 영 어색해 보였습니다. 현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첫 마디부터 핀잔이었어요. 도영이는 항상 그랬거든요. 감정보다는 논리로 숫자와 성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오두막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팀장이 보냈어. 연봉 20% 올려준다고 하더라. 새 프로젝트도 내가 총괄하는 걸로 하고 자리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준다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16년 동안 바랐던 조건들이었거든요.
연봉 인상의 승진까지. 회사를 다닐 때는 그런 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서진이 누나가 잠깐 내려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진이 이야기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산에 온 지 일주일 동안 서진이한테 연락 한 번 안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내가 없으면 안 굴러가. 프로젝트가 다 꼬여가고 있어. 도영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나 없어도 굴러갔잖아.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팀장은 당황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제 일은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처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도영이는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저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즉답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안전한 복귀라는 유혹과 불확실한 자유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이가 돌아간 뒤 혼자 산길을 걸었어요. 퇴사 메일을 보낼 때 썼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정말 잠시만 쉬고 돌아갈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일주일을 살아보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여기서 더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서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서진이다운 답이었어요. 현실적이고 분명한.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선택한 게 맞는지. 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날은 오전부터 하늘이 흐렸는데 오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리는 비는 도시와 달라서 소리부터가 달랐어요.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드럼처럼 울려 퍼졌죠. 저녁 7시쯤 되었을 때 이장님이 급히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다른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등산객이 길을 잃었대. 20대 여자애인데 어디서 비를 피하고 있을 거야. 산악구조대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서 마을 사람들이 먼저 찾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장님이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손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며 결국 함께 가기로 했어요. 손전등과 로프 그리고 비상용품을 챙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빗길이라 미끄러워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이장님은 6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산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찼고요. 1시간 정도 찾아다니다가 작은 동굴 근처에서 여자아이를 발견했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데 온몸이 젖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이장님이 담요를 덮어주시면서 다독였고 저는 로프로 길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허락받고 온 게 아니라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마 저처럼 답답해서 무작정 산에 올라온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장님은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됐지.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를 무사히 마을까지 데려다 준 뒤에 생각해보니 저도 언제부터인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는데 오늘은 제가 누군가를 위해 몸을 움직였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진짜 살아있는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움직인 제 자신을 조금 신뢰하게 되었다고. 그동안 너무 제 걱정만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폭우가 그친 다음 날은 정말 맑았어요. 공기가 한층 깨끗해진 것 같았고 산의 색깔도 더 진해 보였습니다. 마음도 어쩐지 가벼워져서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특별히 갈 곳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걷고 싶었거든요. 걷다 보니 어느새 산사 앞에 서 있더라고요. 작은 절이었는데 단청이 곱게 칠해진 게 예뻤어요. 마당에 스님 한 분이 계시길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로 스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55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말수가 굉장히 적으셨어요. 차를 한잔하고 가라고 하셔서 법당 옆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찻잔에 차를 따라주시고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스님은 그냥 조용히 차를 드시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뭔가 말을 해야 하고 의견을 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있어도 되는 거더라고요. 한참 후에 스님이 입을 여셨어요. 버린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겁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금세 알 것 같았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 서진이와 별거하게 된 것, 이 산에 온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들었는데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그런데 그 대가를 두려워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진이가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언성을 높였던 날 말이에요. 당신은 항상 결정을 미뤄. 책임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때 서진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선택하는 걸 무서워했거든요. 절에서 돌아와서 서진이한테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자 대신 목소리로요. 서진아,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된 선택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회사도 우리 관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둔 것 같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길게 보냈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심을 제대로 전한 것 같았거든요. 관계라는 것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겠다고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깊게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짐을 조금 덜어낸 기분이었달까요? 11월 말에 첫눈이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보던 눈과는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더 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에는 산과 마을 생활이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장작 쌓는 것도 제법 능숙해졌고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내년 봄에 심을 채소들 준비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이장님은 가끔 일거리도 주셨어요. 간단한 번역이나 컴퓨터 관련 일들이었는데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 자문 업무들이었죠. 그날 오후에 이장님이 오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사람 됐네. 농담 반 진담 반이셨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게 담백하게 대답했더니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로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법, 자연과 함께 사는 법,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법. 41살에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어요. 서진이한테서 연락이 온 건 첫눈이 내린 지 사흘 뒤였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겨울나기 준비는 잘 됐어? 몸 관리 잘해. 답장을 보냈어요. 응, 걱정 마. 봄에 한번 올라와 봐. 예쁠 거야. 예전 같으면 당장 내려가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기다릴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관계도 농사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하는. 결과를 재촉할 수는 없는. 도영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 제안이라면서 또 복귀를 권했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로 질문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마을과 도시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첫날 밤의 떨림을 생각해보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숨 쉬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숨이 길어졌어요. 깊고 느린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밤도 그렇고요. 날로 불이 고요히 타오르고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무서웠던 그 소리가 이제는 친근합니다. 도망이 아닌 방식으로 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확실한 건 예전처럼 정해진 스케줄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온전히 제 몫이에요. 작고 분명한 역할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작은 일꾼으로, 산의 조용한 주민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서진이와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급하지 않게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